짧은 휴식 시간이지만 편히 쉬셨을까요? 이틀 동안 열심히 달려온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트랙 C 세션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순서죠. 7번째 세션 스마트 경제 시대의 노동과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기술 혁신과 또 산업 구조의 보편적 문제, 미래의 노동 환경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보고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경제 시대를 맞아 고용 체계, 노동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또 인적 자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는요. 우종원 일본 사이타마대 경제학부 학장님, 필리프 그롤만 독일 직업훈련연구소 국제직업교육훈련비교연구부 연구위원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좌장은 백유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인데요. 인적 자원 개발 세 번째 갈래의 7번째 세션인데요. 주제가 스마트 경제 시대의 노동과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지금 이번 세션은 발표자 두 분이 계시고요. 토론자가 없어서 아마도 나중에 발제자들이 발제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제자들한테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간략하게 두 발제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종원 교수님은 성함에서 아시다시피 한국인이시고요. 근데 일본 사이타마 대학에서 오랫동안 지금 근무하시면서 현재는 사이타마 대학 경제학부 학장으로 계시고요. 일본에서 사회정책학회 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한국의 여러 연구계에 있는 학자들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고용 관행과 고용 정책의 국제 비교 이런 걸 해오셨고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요. 고용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들 이런 거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필립 그롤만 교수님은요, 독일 직업훈련연구소 국제직업교육훈련비교연구부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또 대학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전에는 이제 브레멘 대학 산하의 인스티튜트 테크닉 앤 빌딩이라는 그 연구소에 계셨고요. 독일 국제 교육연구소를 포함한 두 곳의 대형 연구원에서 근무하셨고 현재는 마크데부르크라에 소재한 오토 폰 괴릭 대학에서 직업교육 대리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이 각각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발제를 해줄 거고요. 먼저 우종원 교수님 발제를 듣고 그리고 이어서 필립 그롤만 교수님 발제를 연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시면 끝난 뒤에 두 분한테 여쭤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전달하고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하는데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시는지 그걸 좀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종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원 교수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본에 있는 사이타마 대학의 우정원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면 됩니까? 예,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용 시스템, 디지털 디바이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약간 이 복잡한 측면에 있어서 아웃라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로나는 DX를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X가 디지털 디바이드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DX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디지털 디바이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은 DX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DX가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의 경과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 DX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즉 DX의 속도 그리고 DX의 범위, 결과적으로 DX의 성격은 DX를 둘러싼 환경 아니면은 DX를 둘러싼 인프라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 자원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 광섬유 브로드밴드가 잘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X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DX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의 특징적인 고용 시스템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일본의 고용 시스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별 또한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구분이 일하는 사람 상호 간에 심각한 차이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아니면 상당수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커리어 발달을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또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인 DX를 저해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 간의 분단은 또한 디지털 디바이드를 확대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 시스템과 DX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드 이 3자가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DX가 어떻게 디지털 디바이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되는 게 직업이라는 요인인데요. 그래프에도 있습니다만은 OECD 전체를 볼 때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의 비율은 관리직 그리고 전문직에서는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1차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채 10%에 이르지 못하죠. 즉 이대로 DX가 진행이 된다면 직업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DX가 디지털 디바이드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산업이라는 요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보통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75% 정도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비율이 20%가 채 되지 못한다고 하죠. 이는 앞서 본 직업의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관리직이나 전문직 같은 직업의 비중이 산업별로 상당히 달리 분포하는데 기인하는데요. 결과적으로 DX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산업에 따라서도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좀 살펴볼 것은 일본에 초점을 맞춰서요. DX가 디지털 디바이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경우 DX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특히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휴먼, 인간적인 요인이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잘 보급이 된 질 좋은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OECD에 따르면 고정 브로드밴드에서 차지하는 광섬유의 비율이나 혹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소비 측면에서 볼 때 DX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산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정보 통신 인재가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약 22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런 인재 부족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란 요인, 휴먼 팩터가 DX와 디지털 디바이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젠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의 OECD의 조사에 의하면은 여자 대학생들 중에서 스템, 과학, 기술과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 수를 살펴보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이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다라는 점에 기인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풀타임 여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73.3%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어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혼, 육아에 치이다 보면은 거기에 적합한 보상을 직장으로부터 받지 못한다. 나중에 커리어가 잘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잘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미리 이공계 진학을 포기하는 여성 대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실제로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긴 오랜 시간 아닙니다만은 근래의 상황을 봤을 때 일본에서는 원격 근무가 별로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격 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그래프에서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위에 오렌지색은 도입을 계획 중인 기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도입한 기업들의 비율은 2019년까지 봐도 20%가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까지 합해도 2019년에는 3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에 이게 갑자기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 그다음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적으로 원격 근무가 도입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의 흔히 말하는 고용 형태, 여기서는 종업원 신분, 스테이터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종업원들이 기업 내에서 갖는 신분과 젠더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그래프 보시면은 크게 9개가 있는데요. 위에 3개는 정규직의 원격 도입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3개는 비정규직 중에서 계약직의 원격 근무의 도입 비율이고요. 맨 밑에 3개는 비정규직 중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원격 근무 도입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각각 3개의 그래프 중에서는 맨 위에가 남성, 가운데가 여성, 그 다음에 밑에 3번째가 전체 평균 이렇게 되는데요. 성별로 볼 때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남성 정규직의 도입 비율하고 밑에서 2번째인 파트타임 노동자 여성의 도입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둘 사이에 무려 26.5%라는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격차가 지역 간에서도 굉장히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사이타마시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경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전차로 가면 30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시도 꽤 큽니다. 인구가 한 130만이 넘는 시고요. 그래도 예를 들면은 이 사이타마시에서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비율은 예를 들면 동경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격차가 납니다. 실제 시내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책을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무 시간을 줄인다, 아니면 영업 시간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업이 아주 많은 반면에 위에 이제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게 그런 기업들입니다. 원격 근무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한 기업은 21개사에 불과해서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바로 동경의 근처에 있는 그런 시라 하더라도 원격 근무가 충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 부가가치에 따른 격차가 꽤 심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 자체는 마찬가지로 제가 속한 사이타마 현은 이제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현의 통계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사이타마 현은 일본 국내에서 5번째 정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현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원격 도입의 근무 비율, 죄송합니다. 말이 지금 잘못됐네요. 원격 근무의 도입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맨 가운데 푸른색 크게 보이는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정보통신 산업은 71.2%로 꽤 높은 도입 비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산업들은 굉장히 낮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은 7.7%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도소매업도 7.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격 근무 비율이 낮은 것은 이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적으로 낮다라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에 관해서 잠시만 살펴보면요. 일본은 최근에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향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원인을 살펴보면은 버블이 붕괴된 지가 지금 한 30년이 되는데요. 버블 붕괴된 이후에 일본의 기업들이 주로 인건비를 삭감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채택을 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말하자면 수건을 쥐어짜는 식으로 해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왼쪽 그래프는 현재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부닥쳐 있느냐,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보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인데요. 그 문제로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인적 자원의 여유가 없다. 이게 맨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상의 여유가 없다. 이게 두 번째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력을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거.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 자체는 일본의 고용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DX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인데요. 그 둘 간의 관계는 아까처럼 DX가 진행이 되면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가 되면은 DX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요 전제 조건으로서 사실은 고용 시스템이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고용 시스템이 고용의 구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업원 신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젠더에서 굉장히 격차가 크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볼 때도 동경과 동경 외의 지역, 아니면 크게 보면 수도권과 수도권 밖의 지역, 이 부분에서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일단은 DX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런 고용 시스템이 디지털 디바이더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되면 당연히 DX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는 기업들이 그 고용 형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부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방법을 좀 더 통합적인 방법으로 바꿈으로써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고 그 통합적인 인적 관리 시스템에 의존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게 가져가는 그런 방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이건 약간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일본에 대해서 가장 희망적인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최근에 민간 기업들 중에서 통합적인 HRM,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에서는 주로 이전에 비정규직의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아예 고용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히 예를 들면 금융권을 예를 들면요. 금융권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사무적인 업무를 지금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은 물론 기업 입장으로 볼 때도 단순 업무만 담당을 시켜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볼 때도 페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온 이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더 고도한 업무를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환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모티베이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직업 훈련, 내부적인 훈련이죠. 아니면 사회에서 받는 훈련 이런 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모티베이션을 향상시켜서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높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무 업무만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일정에 의존해서 영업을 담당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볼 수 있는 희망적인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정책적인 측면으로서는 이런 민간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좋은 선구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들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인정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아니 굿 프랙티스들을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활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기업들, 고민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통합적인 인사 관리를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크게 보면은 이 그림에서 크게 보면은 큰 화살표가 있습니다. 큰 화살표 위쪽이 예전의 제도입니다. 예전의 제도이고요. 큰 화살표 밑쪽이 새로운 제도입니다. 큰 화살표 위쪽 예전의 제도를 먼저 잠시 보면요. 맨 왼쪽에 고용의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읽어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이 일본말로 소고 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종합직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아주 핵심적인 정사원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밑에는専門 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직 사원입니다. 이 전문직 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게 아니고 비정규직 중에서 약간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사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
메이트 샤인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층이 나눠져 있다 이거든요. 그 세층의 고용 형태라든지 아니면 보수 형태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오른쪽에 있는 employment contract, 고용 계약이죠. 고용 계약이 맨 위에 있는 정규직은 당연히 무기한. 그다음에 여기 계약직 사원들도 일본은 무기한, 여기 무기한인데요. 무기한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파트타임은 유기 고용 계약 이렇게 되고요. 맨 가운데 있는 보수를 보면은 위에 정규직은 월급제 더하기 보너스. 그 다음에 계약 사원에 대해서도 일단 보너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급을 적용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직무 범위를 보면은 정규직은 당연히 직무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직하고 시간제는 직무 범위가 당연히 한정돼 있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승진상 위에 한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종합직은 당연히 없고요. 일반직 아니면 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시간제는 당연히 승진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확정기여 연금을 보면은 정규직만 적용이 됐고 나머지는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 기업의 경우에도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들이었고 중간의 일반직, 계약직과 맨 밑에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요걸 이제 크게 바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밑에처럼 했습니다. 밑에 새로운 제도를 보면은 고용의 구분 카테고리에서는 모두를 사원으로 했습니다. 모두를 정사원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고용 계약은 모두를 무기고용 계약으로 했습니다. 보수에서는 모두를 샐러리하고 보너스를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범위에서는 한정을 시키지 않는 걸로.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전의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약간 한정이 있습니다만 원칙상은 직무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의 제약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최근에 시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보험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나중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도소매업 쪽으로 확산이 돼 나갈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 업무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은 자동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의 힘을 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걸로 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업무를 고도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고도화를 시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전처럼 계약직이나 단시간 노동자라는 신분으로는 그 모티베이션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고 능력도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를 정사원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고도화해서 앞으로 올 그런 DX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결과가 이런 제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아니면은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재분배 정책뿐만이 아니고 재분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좋은 기업 아니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죠? 이걸 이제 더 낮은 쪽에 이렇게 재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런 재분배 정책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승인에 관한 정책도 굉장히 필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살아나가려면은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한 사람 목으로서 충분히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비정규직들은 일본에서도 한 사람 몫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 사람 몫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런 이제 제도 장치의 하나로서는 직업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는데 일본의 현실은 사실은 이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당장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부도 행동을 해야 되니까 민간뿐만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라는 게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보내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시그널으로서 지금 제가 한편 구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일본 내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의 그 한국과 비교하면은 약간 다른 측면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비정규직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 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이나 업무 경험상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기간 파트라고 부릅니다. 기간이라는 거는 그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기간이 아니고 왜 중요하다라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핵심에 가까운 그런 의미의 기간. 그러니까 파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기간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이제 업무 경험이 5년에서 10년 정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요. 일본의 슈퍼마켓을 가보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큰 슈퍼마켓, 체인점을 갖고 있는 큰 전국적인 슈퍼마켓에서 정규직은 이미 한 10% 가까이밖에 안 되고요. 90% 가까이가 비정규직입니다. 주로 파트가 중심인데요. 그러면은 그 슈퍼마켓의 매장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파트들입니다. 근데 파트들 중에서 당연히 지금 들어온 사람이 있을 테고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있는데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킨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그 매장 관리자로 씁니다. 실제로는 파트지만은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장을 관리하는 파트들이 비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임금도 낮고 그다음에 승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이런 기간 파트들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1,500엔 수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은 약 1,000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0엔 정도이고 그러면은 파트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임금은 거의 다 최저임금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기간 파트라는 분들의 임금을 1,500엔 수준을 설정을 하면은 이건 흔히 말한 파트타임 노동자들 내에 일정하게 어떤 커리어를 인정해주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임금 자체가 그러니까 중층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노사정이
하나의 사회적 컨센서스로 이렇게 형성해낸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중에서 커리어를 개발할 필요성과 그다음 커리어에 맞게 처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일본 내에서 가능해진다면은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니면은 이건 뭐 나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성별 격차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고요. 아니면 학력별 격차 이런 거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격차들의 축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지금 같은 그런 정책 수법,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들을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넓혀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상당히 시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 교수님으로부터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사실은 일본도 우리랑 같이 오히려 최근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지는 일본이 과거와 다른 이런 고용의 지위상에 보면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인적인 요소나 인적 관리 문제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디바이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기업들 내부에서 지금 비정규직 특히 파트타임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바꿈으로써 뭔가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일본 내부의 고용에서의 문제 특히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디바이드로 싼 이런 고민이나 이런 속살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비정규직 문제 특히 남 간의 격차도 심각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도 굉장히 커 있고 기업 규모 간의 임금 격차도 큰데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똑같은 형태로 분석을 해봐도 모르겠지만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나름대로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금 이게 20분 고정되어 있는데요. 뭐 이걸 한 35분 정도로 좀 넘겨주셨으면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우리 그롤만 교수님으로부터 독일의 직업 훈련하고 관련해서 스마트 시대 노동과 인적 자원 개발 특히 직업 훈련 관련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립 그롤만 교수님 나와 주시죠.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친절한 발표를 해주신 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현안보다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기술 전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아시다시피 견습제도가 직업교육 및 훈련에서 독일에게 있어서 중요한 컨셉인데요.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 견습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새 글로벌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이 모쪼록 여러분께도 흥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발표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몇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인데요. 국제사회 비교 연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발표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비교 연구의 속성상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일종의 미래 진단 내지는 예측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상황을 좀 일반화,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런 우를 범한다면 이후에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 디지털화, 기후변화,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개념과 시스템이 직업 교육 훈련에서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개념 간에도 경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솔루션에 대한 발표들도 본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견습제도에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직군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 유럽에서 기원한 견습제도, 도제제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패러독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견습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현대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경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제가 참여했던 연구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5년간 수행했던 세드포 프로젝트입니다. 유럽 직업교육훈련센터인데요. 이 세드포 프로젝트에서는 지난 25년간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나리오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제제도에 대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는 유럽의 직업교육훈련이 어떤 모습을 띨지를 전망해 보고자 하고 마코비치 박사와 함께 했던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데폼의 연구 사업인데 견습제도 시나리오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이 견습제도가 어떻게 2035년까지 유지, 발전, 지속될 수 있을까를 검토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한국 동료들도 저희 협력기관인 크리베트의 한국 연구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 분석 과제입니다. 제가 직업교육 훈련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바로 견습제도의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문제 없나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습제도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데폼의 연구 결과 도출된 시나리오 플러스 저희의 연구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자들과 여러 국가에서 사례 연구를 도출한 게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성적 분석 방법론을 국가별로 도입을 하였고 여기서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기업이 채용의 한 가지 형태로
견습제도를 채택하는가, 그리고 견습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논리 내지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보았고요. 또 유럽의 다양한 견습제도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3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되었습니다. 직업교육, 특히나 도제제도가 어떻게 유럽 전역에 걸쳐서 향후 발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면 거듭 강조하거니와 좀 과장 내지는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경로, 패스웨이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저희가 개발한 견습제도 시나리오는 가짜로서의 견습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도발적이지요. 이러한 형태의 견습 제도는 거의 전적으로 견습 제도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의 유일한 도구다라는 아이디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견습 제도를 통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그 외에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연계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육 훈련이 제공되느냐, 일반화된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안전 관련해서 습득을 할 것이고 직무 태도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요. 이러한 견습제도 도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노동력에 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숙련직을 채용하는데 대다수의 경우 활용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잠재적인 직원 충원을 하는 한 가지 심사 과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견습생의 생산성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하는 견습생들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견습제도가 저부가가치 저숙련 노동력을 겨냥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또 개인 입장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다양한 행위자 간에 또 다양한 도제제도의 역할 간의 조율이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노동시장에 그냥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활용되는 견습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견습제도입니다. 이 브랜드로서의 견습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균형 잡힌 목표, 특히나 교육 목표를 포함한 목표 하에 이러한 견습제도를 운영합니다. 전문성 내지는 직업 전문성을 확보하려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장시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견습제도는 보통 하이테크 업무 과정 같은 곳에서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이 견습제도를 인적 자본 투자 결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려면은 미래에 어떤 인재를 충원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견습 제도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노동시장의 당사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부문과의 조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부문 간에 이 부문에서 저 부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장벽이 많고 향후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는데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자 간의 균형 잡힌 지배 구조 덕분에 이런 프로세스가 도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급속한 변화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큰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견습제도 관련 시나리오는 이른바 하나의 라벨로서의 견습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원주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논리와 행위자가 공존합니다. 3자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시장 통합뿐만 아니라 개별 견습 제도의 다양한 행위자와 논리가 반영이 되고 학습자의 현재 상태라든지 책임, 견습 제도의 기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인사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단기적인 수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견습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채용 전 심사 성격을 띌 수 있는가 하면은 장기적인 동기부여 내지는 장기적인 인사정책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 경제 부문에 국한된 시나리오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이 견습제도가 다르게 운용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견습제도를 했는데도 우리가 원했던 목표했던 매력적인 직장이라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한 내지는 정리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또 한번 과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견습제도건 혹은 미래 일자리의 방향이건 간에 중요한 고려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학습이 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디지털화에서 여러 산업 부분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다양한 측면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학습이고 학습 과정도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습 기술 등이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몇 가지 OECD 서베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역량 테스트입니다만은 이 서베이 내용 중에 고용 일자리 그리고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몇 개의 국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국가는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국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기업도 있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경제 체제이지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표본 추출을 할 때 블루 칼러 노동직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만 연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이 직업, 직군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이것이 다릅니다. 뭐 메가트로닉이라고 부르던 뭔가 유사한 이름이라도 국가별로 상황이 다를 것이고, 또 피해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기타 연구를 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근로자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에 있어서 자율권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율권을 discre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 표본 추출상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자율권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을 좀 덧붙이자면, 숙련 노동 면에서 이것이 자율 근로자 형태의 업무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터 학습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본 서베이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을 하면서 얻게 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미래에 직면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키워줍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즉 30분 이상 소요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주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블루칼러 업무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를 물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복잡 다단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업무 과정에서 제일 자주 요구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업무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문제 해결 유형의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자율적 근로자 대비 문제 해결 근로자를, 뭐 문제 해결형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 근로자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편의상 가장 특징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서베이에서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습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 도드라지는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본 서베이에서 응답자 중에서 현장 학습,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나의 업무의 전형적인 일상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공식 학습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공식 학습자는 물론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도드라지는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연구 중이긴 합니다만 크리벳 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양한 직업이 있고 국가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 내에서도 국가 간에 과제를 분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중요한 단위이고, 예를 들어서 숙련 노동의 유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숙련 노동자 유형의 자율 근로자가 있고, 이러한 근로자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재량권이 많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 해결 유형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앵글로색슨 경제, 즉 미 영국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비공식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때 국가별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은 앞서 말씀드린 견습 제도의 3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매칭해 보겠습니다. 미래에 있어서 흥미로운 질문은 견습 제도가 얼마나 이러한 숙련 노동의 유형과 매칭이 되느냐입니다. 이 관계를 토대로 해법이 다르게 나오겠죠. 서로 다른 개념의 도제 제도가 마련이 되겠지요. 이것이 견습 제도가 얼마나 향후 제도의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일까를 가늠하게 해주고 경제 및 정책 입안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떠한 도제 제도가 살아남을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많이 실현될 것인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적절히 관리를 하고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차질을 빚는 대변화가 도입이 될 수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제 제도가 미래에는 별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시장 주도형 해법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라벨 제도로서의 도제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과 논의하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레퍼런스 슬라이드를 첨부를 하여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번 이 레퍼런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esting presentation.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이 도제 제도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요구되는 능력, 스킬, 학습에 대한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5분인데요. 한 25분 정도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그 외부에서 들어온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있군요. 잠깐만요. 지금 두 분으로부터 먼저 우정원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태성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비정규직이 탄생한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인테그레이티드 휴먼 HRM이 도입되는 환경이 무엇이 달라졌고 비정규직 도입 이전과 지금의 도입 형태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우정원 교수님한테 질문이 가는 건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업 제도의 혁신적 변화가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대중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게 일단 우정원 교수님한테 간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마치고 나서 우리 필립 크로만 박사님한테 온 질문을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정원 교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까지 던져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왜 그러니까 한때는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에 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런 정책, 기업의 관리 방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정규직을 많이 쓸 때는 기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비정형화된 업무, 그러니까 좀 고도한 업무들은 정규직한테 맡기고 되도록이면 정형화된 업무,
되도록 단순하게 보이는 업무 이런 부분들은 비정규직한테 담당케 하자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기업의 총액 인건비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으로 절약이 된다라는 논리 속에서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런 논리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에 그다음 지금 주로 이제 금융업 아니면 보험업 이쪽에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일단 제일 크게 꼽히는 게 흔히 말하는 디지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융보험 쪽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흔히 말하는 기존의 업종들, 업태들만의 경쟁이 아니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많이 참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핀테크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IT 쪽의 강자들이 금융보험 쪽으로 손을 많이 뻗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테크 같은 걸 활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기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는 금융업, 보험업을 하던 사람들도 자기들 업무를 고도화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금융보험업도 사실은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완전히 포화 상태니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면은 여하튼 우수한 인력들을 그쪽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파견을 하면은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공백을 외부 인재를 채용해서 이렇게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고 내부 승진을 통해서 그 공백을 메워야 되니까 그러면 내부에 흔히 말해 예비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기존의 그 정규직, 아주 적은 수의 정규직, 많은 수의 비정규직 이 구조로 볼 때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정규직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해외로 보낸다. 아니면은 그 일정 부분을 핀테크하고 대항해서 새롭게 이 자기들 업체 내에서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는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공백을 누가 메워야 되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일단 제일 컸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은 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기존의 적은 수의 정규직 더하기 많은 수의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왔던 이런 식의 분업 갖고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DX에 이렇게 적응해서 말하자면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보다 고도화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방식과는 굉장히 힘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제일 크게 그런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잠시 그 문제하고 약간 달라집니다만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그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에서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제도를 마련을 했을 때 그 속에서 제일 큰 이제 장애물 중 하나가 뭐였었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파트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A라는 큰 슈퍼마켓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정규직 전환 제도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전환 제도를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손을 들어서 전환에 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유를 물어보면은 자기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거기서 새롭게 생기는 부담 자체가 너무 싫다.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은 시간도 오래 해야 되지. 아니면은 자기가 관리자처럼 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관리 업무도 담당해야 되지.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는 점검도 해야 되니까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자기한테 있다. 이걸 다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하고 노동자들 간에 서로 간에 일정하게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어떤 정당화 근거처럼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은
비정규직 중에 상당히 많은 특히 여성들은 자기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이 전환시킨 거는 그러니까 일부를 전환시킨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일제히 다 전환을 시켰거든요. 시키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이전에 걱정했던 것보다 정규직을 전환해서 하는 업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필요로 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부담이 큰 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많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규직 전환 제도가 가졌던 문제점,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을 전환시키게 될 때 그 일부가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환을 시키니까 그런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여성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말하는 해피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새롭게 발견이 됐다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점은 이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인데 질문 주신 데 돌아가서 이게 예를 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냐, 얼마나 크게 급격한 변화냐, 아니면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는 지금 별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으로 볼 때도 생각보다는 큰 부담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요. 왜 큰 부담이 아니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시급을 월급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흔히 말하는 보험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사실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환 자체에서 임금 수준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바로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물어보면 물론 즉각적으로 인건비가 몇 프로 상승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이렇게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과중한 부담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쪽 이쪽에서 이제 정규직 전환할 때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보이지는데 지금 일본의 이런 사례들은 일본에 이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줄 서서 경쟁하는 이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금융 아니면 보험업에 취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공정성에 관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 삼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 내에 큰 충격이 없이 이런 제도적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진적인 이런 기업들 사례를 보면서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쉽게 그렇게 확산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 그러면은 이건 지금 금융보험업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유통업이라든지 도소매업에도 이런 식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환을 해서 보니까 의외로 좋은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김에 한 개만 간략 추가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지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논의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식의 논의나 뭐 그런 요구나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없는지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러면은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고용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의 사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가 있었던 게 아니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별로 제한을 안 하되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보수의 격차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런 쪽의 정책을 제가 몇 년간 펴왔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사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쪽은 지금 정책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일본의 경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시행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허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현재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필립 그롤만 박사님한테 가는 질문입니다. 기업들은 점점 전문화, 디지털화, 다원적인 인재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분명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배제되는 뒤처지는 인력이 많을 텐데 그들이 뒤처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연구되고 있나요? 하고 질문했는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제의 제도하고는 관계없이 아마도 현재 채용된 인력 가운데 묻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도제 제도에서 도제생 (apprentices)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등에서 각 직업별로 도제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닥터 그롤만이 좀 답변 좀 해주시죠.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해를 했습니다. 도제생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은 아시다시피 이중 교육 제도가 있는데요. 또 이에 따라서 도제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관련 법규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제생에 대한 평가는 보통 해당 당국, 즉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등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면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 산하의 심사위원회에는 해당 직업 내지는 해당 산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해당 직업군에 대한 전문가들,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상공회의소 산하에 그 위원회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생의 업무 역량을 평가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플러스 직업훈련 학교가 있어서 이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교육의 다른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평가 방식이 있는데 일터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구조, 즉 상공회의소, 심의위원회 그리고 교사들 등등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he firms demand 기업들은 디지털화, 전문화, 그리고 다차원적인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Yes. Again, speaking only for the German case now, because it's yeah. yeah. There is research on the question how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기존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낙오하지 않도록 할지에 대한 연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질문이요. 네. 답변을 지금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예, 답변해 주시지요. 네, 디지털화가 유럽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기관들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한편으로는 일터 중심 학습이 독일 직업교육 훈련 제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습자, 즉 도제생들이 초기부터 디지털화를 접하게 됩니다. 80년대, 90년대에도 이것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디지털화가 행정 사무직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군 도입 얘기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터 중심 학습의 특징이 도제생들이 업무에 투입되는 첫날부터 이 디지털화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채용된 인력 중에서 지속적인 직업교육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후에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정부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업에서 가능한 한 유연성을 제고하여 일터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바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도제생이 평가 기준을 충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증 내지는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 내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제생이요. 다시 시험을 봐야죠. 다음 회사에서 즉 도제 제도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를 하면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수 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두 분한테 같이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이 주제랑 얼마나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디지털 전환으로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어떤 직업이 부상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일본하고 독일에서 먼저 우정훈 교수님 간략하게. 예, 박사님 지금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제 발표 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았을는지도 모르는데 토론 때 아마도 이런 주제가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나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우리 롤만 박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이 있으면 좀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이타마 현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사이타마 아레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체육시설이 있으면은 요 주위에는 굉장히 훌륭한 상가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음식점도 있고
관광업체도 있고 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DX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질문하고 관련되면 진짜로 나중에 AI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서비스 업종이 없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이런 부문의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게 이제 과제인데 현에서 DX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구호만 그쳤지 아마 구체적인 진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업종들 그러니까 음식 숙박업이든 아니면 관광이든 이런 데가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영세한 업체들이고 자기 오너들 외에 종업원이 한둘 아니면은 뭐 파트타임 노동자들 포함하면 몇 사람 이런 수준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그죠 예를 들면은 아레나 근처에 오는 손님들의 성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레나 근처에 오는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걸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빅데이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하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에 맞는 맞춤형의 숙박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음식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관광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이걸 해야만 앞으로 살아남는다라는 건데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하고 돌아가면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로 자기들 스스로가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다가 여기에 취직을 해 있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인적 자원을 볼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얕은 서비스업의 DX를 추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하고 그다음에 그걸 여기서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하고 이 속에 갭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이 지금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그롤만 박사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을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거꾸로. 예, 이건 발제잡기 약간 되겠는데요. 일단 질문을 닥터 그롤만한테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음식업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머릿속에서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 일본의 블루칼라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가도 궁금합니다. 그럼 이 또한 제 답변과 연관이 있습니다. 숙박업 관련해서는 현재 숙련 노동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 첨단 기술 솔루션에 투자할 만한 자본이 충분히 존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수축이 있겠습니다. 축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기계로 대체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하느냐의 결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오히려 기술이 아니라 인적 자본을 쓰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화와 관련해서 독일의 동료 연구자 중에
숙련 노동이 어느 정도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인가를 연구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기계와 사람의 인적 노동력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부상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 상호 보완성이 즉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숙련 노동의 스킬이 제고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양측을 다 염두에 두어야 현명한 사업장의 결정 및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교 연구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특히나 비교 연구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석가들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로벌하게 고숙련 노동의 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만큼 직업군 내에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에서는 자동차 부문 메카트로닉스가 발전을 해서 현재의 자동차 정비공이 하는 일을 3명의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3명이 할 일을 두 번째 국가에서는 1명이 전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종이라도 편차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디지털화 및 그것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은 그렇고요. 기간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본의 블루칼라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조금만 저도 좀 토론에 참가하는 사회자이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와서 하던 사람이 특히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의류 쪽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소매, 도매점 이런 게 대규모 메이시라든지 큰 이런 것들이 많이 망하거나 굉장히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촉진돼서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옷가게하고 그다음에 음식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이게 조금 복원될 수 있는 소진이 있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과거로 못 돌아갈 거다. 작년에 노동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카드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온라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걸로 제가 연구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전에 제가 한번 전주를 가서 전주 남부시장으로 큰 시장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면 어렵다. 아예 시장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매출액이 줄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온라인으로 간 거를 다른 방법 추정할 수 있으면 한번 개별 상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물론 이제 관광지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이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기존의 소매, 도매 이런 쪽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개별 조그만 상점들이 가게들이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집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는 정말 일본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게 전환되고 있어서 쇼핑몰에 있었던 상당수 가게들이 특히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가게들이나 이런 리테일러들이 많이 망하거나 아니면 이 브랜치들을 축소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저게 남의 일이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금 35분에서 5분 정도 초과됐어요. 이제 대충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두 분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1, 2분 정도로 간략하게 마지막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원 교수께서 하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 그롤만 박사님이 저한테 던진 화두, 예를 들면 일본의 제조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저한테 아니면 우리한테 질문 주셨던 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소멸에 가깝게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못 드린 게 사실은 굉장히 죄송한데요. 다만 그 대답을 비켜가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일본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AI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면은 그대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그 기업들 내부에서도 흔히 말하는 스마트화에 적응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잘 살아남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아니면 특히 이제 대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굉장히 크게 주목되는데요. 지금 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산업의 큰 트렌드하고, 일단 그 산업 내에서도 말하자면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하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그를 위한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닥터 그롤만. 답변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게도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 및 아이디어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한 거 관련해서 제가 전에 연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없어질 직업 같은 경우는 미국 예를 보면 오피스웍 있죠. 사무실에서 하는 단순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고요. 자동화되는 게 매뉴얼록도 많이 자동화되고요. 매뉴얼, 그러니까 육체노동 가운데 비교적 단순 반복적인 거. 가장 자동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직무가 가장 자동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의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미국 사정인데, 하여튼 그 순서별로 자동화 가능성 퍼센티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스마트 시대에 그 인적 자원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두 분이 꽤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도 오늘 발표 내용들을 좀 공유하실 분들은 아마도 직능원 어디 가면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안 줬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나중에 필요한 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분이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또 번역 서비스가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참가해 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경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전환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그에 맞게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100여 명에 가까운 국내 연사분들이 28개 세션을 통해 정말 많은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또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우리 온라인 또 오프라인 참가자 여러분들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좀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토의를 통해서 좀 정보 교류의 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포럼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이것으로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 2021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 여러분들께 설문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내년 포럼에 반영하여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끝까지 참가해주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정입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